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채널의 주인장 이도라고 합니다. 원래 이번 믿음사 패밀리 데이 때 책 사서 책하울 영상을 이제 찍으려고 했지만 제가 차량이 없어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기차가 만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패밀리 데이 가진 못했지만 믿음사 책 산 거랑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존 바스의 키메라입니다. 저번 영상 연초 도매상을 소개하면서 제가 저자의 키메라를 살 거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이번 달에 첫 번째로 구매한 작품입니다. 책 뒤에 키메라는 머리는 사자, 몸통은 염소, 꼬리는 용인, 괴물, 키메라처럼 세 가지 이야기로 이루어졌다고 적혀져 있고 첫 번째 이야기는 천일야화,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그리스 신화를 새로 각색한 내용인 것 같은데 제가 또 천일야화도 읽어봤고 그리스 로마 신화 좋아하는 사람이라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천일야화는 열린 책들 리커버 한정판으로 나온 앙투안 갈랑 버전을 읽어봤는데요. 일단 이 책의 주 내용은 첫날 밤을 보낸 왕비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폭군 샤리아에게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는 샤리아의 아내 세헤라자드의 이야기들입니다. 어쩌다 샤리아는 이 첫날 밤 보낸 왕비들을 죽이게 된 것이었냐면 샤리아에게 동생 샤즈난이 있었는데 각자 나라 물려받다가 이제 10년 지난 후에 샤리아가 동생 샤즈난을 자신의 나라로 초대를 합니다. 이제 동생은 형이 있는 나라로 가다가 말고 왕비가 보고 싶어서 몰래 다시 돌아갔는데 그새 왕비가 딴 남자랑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걸 보자마자 이제 눈 돌아서 둘 다 죽이고 형네의 고향으로 가서 이제 신라남의 연애를 즐기지 못해서 샤리아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샤즈나는 우연히 형의 아내도 난교를 즐기는 걸 보고 충격받다가 여잔 다 그런 거라고 오히려 이제 마음이 편안해졌고 형은 아우가 슬퍼하다가 다시 기분 좋아 보여서 이유를 캐묻고 결국 외도 사실을 알게 되면서 이제 직접 확인까지 한 후에 이 나라를 포기하려고 떠나는데 아우도 같이 가되 우리 자신들보다 더 불행한 자 있으면 돌아오자고 합니다. 그리고 여행길에서 무서운 정령이랑 정령에게 잡힌 여자를 만나게 되었고 여자는 정령의 감시에도 남자 98명을 유혹해서 관계를 맺었는데요. 형제는 이제 자신들보다 정령이 더 불쌍해가지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술탄인 형은 자신의 아내를 죽이고 여자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서 이제 새로운 왕비들을 하루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르고 죽이는 이 정신나간 짓을 아예 법으로 시행합니다. 대제상 입장에선 이런 짓을 하는 술탄이 역겹지만 까라면 까야 하니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는데 그의 첫째 딸 세헤라자드가 직접 결혼을 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딸이 미모도 연기도 대치도 지성도 덕성도 뭐 하나 빠지지 않는데 아빠로서는 당연히 눈 뒤집어지고 절대 반대하면서 한 우화를 들려줘도 세헤라자드는 더는 딸 잃은 부모들이 없어야 한다면서 포기를 안 합니다. 결국 제상은 이제 술탄에게 보고를 하는데 샤리아 입장에서도 놀라지만 제상의 딸이라고 예외는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버리는데요. 이제 세헤라자드는 치장 후에 동생 디나르 자드도 같이 가서 첫날 밤 후 동트기 전 자신에게 언니가 아는 재밌는 이야기 들려달라고 반드시 말하라고 하면서 이걸로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구하자고 하고 자매는 같이 신방에서 왕이랑 자다가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여러 이야기가 등장하는데 일단 재밌다고 느낀 게 옛날 이야기에서 여성을 수동적인 인물로 설정한 스토리가 많은데 여기서는 수동적이기도 하고 역동적이기도 한 다양한 입체적인 인물들이 등장하고 설정이 진짜 재밌습니다. 이야기 속에 10명의 애꾸눈의 남자들을 등장시키거나 엄지만 4개 잘린 사내 등 왜 그런지 궁금해지는 인물들 그리고 이야기 끝난 타이밍도 기가 막혀가지고 샤리아는 매번 세헤라자드를 살려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책이 한 작가가 아닌 여러 작가들의 이야기라고도 할 수 있다는데 그 말도 일리가 있는 게 이야기 속에 이야기 형태가 반전의 반전 아니면 속임수의 속임수였다가 교차 형태인 부모 이야기에서 자식 이야기로 혹은 자신과 비슷한 입장의 상대방 이야기 등 뭔가 이 책을 한 사람이 썼다기에는 이야기 방식이랑 전개가 다양하고요. 배경 국가 또한 막 중국, 인도, 페르시아 다국적이에요. 유명한 바다 사나이 신드바드라던가 알라딘과 신비한 램프, 알리바바와 40명의 도정 등 원작을 읽어보니 좋았고요. 개인적으로 재미있게 본 이야기는 칼라단의 자식들의 성 왕자 카마르 알자민과 중국 공주 바두르의 사랑 이야기가 저는 가장 재미있었고 흥미로웠습니다. 두껍지만 진짜 한번 빠지면 금방 읽힐 정도로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아서 고전이지만 진부하다고 느껴지지 않았던 책입니다. 존 바스의 키메라에서는 세헤라자드랑 디나르 자매에게 신이 나타나서 폭군을 어떻게 저지해야 하는지 묘책을 알려준다는데요.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세 번째 이야기는 페르세우스랑
벨레로폰 이야기인데 둘 다 그리스 신화에서 영웅으로 등장하는 인물들입니다. 제가 또 최근 신화를 각색한 책 중에 일리아드의 영웅 아킬레우스가 나오는 매들린 밀러의 아킬레우스의 노래도 좋아하는데요. 이 책은 일리아드의 주인공 아킬레우스랑 그의 친구 파트로클로스의 니들이 우정이면 사랑은 없어 같은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평범이하라고 생각하는 파트로클로스가 어린 시절 완벽한 미남인 아킬레우스를 마음에 두는 거로 파트로클로스 시점에서 서술되지만 책이 전개가 될수록 좀 성격 있는 노받고 지킨 남 아킬레우스가 그 누구보다 이타적이고 선한 파트로클로스에게 감겨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신화 이야기 중 그 누구도 운명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이 책에서도 이 룰을 따르되 거기에 살이 붙어져 있으니까 더 재미가 있었고 여기서 둘의 사랑을 회방 놓는 존재로 아킬레우스의 엄마인 테티스가 악역인데 왜 그랬는지 말이 되는 기가 막힌 설정이라서 마음에 들었고요. 각자 사연과 운명의 소용돌이에서 휘몰아치는 전개라 재미있었고 저자의 키르케가 더 취향이지만 그건 리뷰를 따로 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웅이라는 게 멋진 사람들인 건 맞지만 사람이다 보니 어딘가 모르게 찌질한 면도 있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아킬레우스는 고집불통에 뒷북 치는 미남으로 각색되었다면 이 키메라에서 나오는 영웅들은 어떻게 각색이 되었을지 이들도 사람 냄새가 나게 될까 아니면 그보다 더 추악한 모습일까 궁금해지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뒤에 유쾌하게 비틀려진 등장인물들이 기존에 정의된 이야기들, 새로운 것을 보여줄 수 없는 이야기들을 분해해 재조립했다는데 저번에 연초 도매상에서 데카메론의 느낌이 좀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데카메론은 흑사병에 창궐한 시기에 어느 성당에 7명의 상복을 입은 귀족 여인들이랑 3명의 젊은 쾌남들 총 10명이 시내를 벗어난 근사한 별장 같은 곳으로 모여가지고 본격적으로 자리 잡고 이야기를 하는 내용인데 첫날은 주제가 없었고 10명이 한 번씩 각자 이야기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날 왕을 임명하고 왕은 이제 주제를 정하고 한 명씩 노래 부르는 것으로 하루가 끝납니다. 천일야화는 1001일 동안 180가지 이야기라면 데카메론은 열흘 동안 100가지 이야기들이 나오는 내용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7일날 주제인 여성들의 사랑과 자신을 위한 여러 계책들에 관한 이야기들이 가장 골 때리고 재미있었습니다. 해설에서도 셋째 날이랑 일곱째 날 이야기들이 가장 우수하다는 평이 있었는데 공감이 되었고요. 첫째 날은 주제가 없어서 꼬리 물기식으로 이야기들이 흘렀다면 셋째 날 주제는 자신이 무척 바랬던 것을 용케 얻거나 잃은 것을 되찾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팜필로랑 디오네오 이야기가 주제에 상관없이 유쾌해서 재미있게 읽었고요. 풍속적인 내용도 나오고 나름 교훈적인 것도 있고 읽다가 어처구니 없는 것도 있고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풍속적인 것만 기대한 사람에게는 별로일 수 있으나 밝고 유쾌한 인물들이 다양한 인간 군상들 이야기를 해줘서 되게 흥미로운 책입니다. 채톨리 부인의 여인도 그렇고 데카메론도 그렇고 문란하고 풍속적이다라고 한 그때 비평가들은 지옥에서 존바스의 연초도매상이나 읽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오히려 좋으려나? 어쨌든 당시 평판이 좋았던 신의 노래를 보여주는 신곡과 다른 인간의 노래라고 할 수 있는 인곡이라고 불렸던 작품인 만큼 유명한 책을 읽었으니까 되게 묘한 성취감도 있습니다. 이렇게 키메라를 살 수밖에 없었던 책들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으로 산 책은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고블린 도깨비 시장입니다. 안에는 여러 서파들이 있는데 라파엘 전파의 그림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안드레아 자나텔리의 이 Love is Enough라는 책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책도 시집이고 여기서 크리스티나 로세티의 시가 2개 정도 수록되어 있는데 둘 다 뭔가 순수한 사랑시라기보단 좀 어두워서 다른 시들이 읽고 싶었고 그 밖에도 여러 대문호들의 사랑시가 담겨져 있는데 보시다시피 여러 앤티크한 서파들이 있고 대부분 라파엘 전파 그림들이랑 뭔가 특유 빅토리아 시대의 그 화려한 장애인 정신이 느껴져서 아트북으로서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시집은 선호하지 않지만 이 고블린 도깨비 시장도 서파들이 좀 취향이라서 구매했습니다. 저는 선호하는 시 스타일이 좀 서사시같이 긴 것들, 간결하되 울림이 긴 시들을 좋아하는데요. 샤를 보를레르의 악에 꽂힌 시인의 탄생부터 죽음까지에 대해 읊은 시집이라는데 이 단편 시들이 모여서 하나의 서사시가 되는 그런 구성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뭔가 몇몇 시가 빠진 것 같은데 출간 때도 정교랑 그 풍속 교란으로 재판 소송까지 간 작품이다 보니까
몇 개의 시는 삭제하고 다음엔 더 추가하고 다시 또 수정해서 개정판 나오고 이런 복잡한 사정 있는 시로 알고 있습니다. 서문의 시작은 독자에게라는 시로 어리석음, 실수, 죄, 인색함이 우리의 정신을 차지하고 우리의 몸을 조련하며 우리의 사랑스러운 회한을 살찌운다네. 거지들이 자기 몸의 벌레를 먹여 살리듯이 우리의 죄는 고집스럽고 뉘우침은 느슨하며 우리는 자백으로 두둑히 챙기고 우리의 모든 얼룩은 비루한 눈물로 씻었다며 믿으며 우리는 즐거워하며 다시 진창길로 들어선다네. 로 시작하는데 읽으면 우리는 부정적인 것들에 휘둘리면서 회한,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 또한 가벼워가지고 몇 번이고 다시 부정적인 것들을 취하게 된다는데요. 여기서 묘한 공감이 되고요. 우울과 이상의 시들은 살아가면서 온갖 겪은 일들이 나열되고 파리 풍경은 말 그대로 파리에 대해서 포도주는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을 듣는 듯한 느낌이고 악의 꽃은 가장 어두운데 단테의 신곡 중에 2단계의 지옥인 음욕 같은 느낌이고 반항은 이딴 세상을 만든 신을 저주하는 그런 내용이고 죽음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기에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죽음에서 마지막 시인 여행에는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쓰라린 지식 여행에서 얻어지는 것 오늘 단조롭고 시시한 세계가 어제 내일 언제나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데 그건 지루함이라는 사막에서 만나는 끔찍함이라는 오아시스. 떠나야 할까 머물러야 할까 머물 수 있다면 머물러라. 떠나야 한다면 떠나라. 어떤 자는 달리고 어떤 자는 웅크린다. 늘 지키고 있는 불길한 적 시간을 속이기 위해 쉼없이 달리는 자들이 있다. 라는 구절이랑 마지막에 지옥이건 천국이건 뭐가 대수냐 새로운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미지의 것 깊숙한 대로 로 끝나는데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으니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도 해석이 되고 일생에서 머물고 있든 새로운 곳으로 떠나든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다 보니까 둘 다 별반 다를 것 없는 인생의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데 지옥이든 천국이든 일단 죽어야 가는 곳이잖아요. 그게 뭔 대수냐라고 하는 거 보면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이고 그 이후로 죽기 전에는 지루함만 알다가 이제 죽음으로써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 미지의 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어떤 기쁨이 있다는 거잖아요. 이걸 하나의 끝이 곧 새로운 시작이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지 않나 이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셰익스피어의 시집 여기에서 소네트랑 비너스와 아도니스 요건 진짜 추천이고요. 루크리스의 강가는 제목 무슨 일인가 싶지만 나름 재밌었고요. 불사조와 산비둘기 이거는 짧아서 기억에 남는 게 없습니다. 먼저 소네트는 14행의 시 한 행에 들어가는 운율과 음절수가 정해져 있고 마지막 단어 끝소리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맞추는 정해진 가품 법칙을 따른 시라는데요. 셰익스피어의 소네트는 동성 애인을 찬양한 시라고 할 수 있는데 다 읽으면 그래서 이 셰익스피어의 애인, 이 남자 도대체 누굴까 이런 생각만 들었습니다. 셰익스피어가 실제로 후원한 젊은이가 몇몇 있다고는 하는데 현재로서 추정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읽어보면 진짜 아름다운 시인데 저라면 이거 주인공 저라고 동네방네 소문 내고 다녔을 법한데 참으로 미스테리한 일입니다. 실제로 이걸 소재로 오스카 와일드는 WHCC의 초상화라는 단편도 창작했다는데 여러모로 이 소네트는 사랑시 중에서 최고이고 비하인드 스토리가 흥미로워서 애정하는 시입니다. 그 다음 비너스와 아도니스는 오비디우스의 변신 이야기 중에서 한 부분인 비너스가 황금화를 맞고 인간 아도니스에게 반해가지고 둘이 연인 사이가 되고 아도니스는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해서 꽃이 된다는 좀 슬프고 짧은 이야기를 길게 시로 쓴 건데 와 시인인 비너스가 인간인 남자를 가지기 위한 어메이징한 아주 집착을 볼 수 있어서 강렬합니다. 무슨 소설 한 편 읽은 것 같고요. 말해보니 제가 시나 각색한 이야기들을 생각보다 많이 좋아한 거였네요. 아무튼 여기서 사랑신의 광기 한번 제대로 느껴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문장은 그녀는 많것은 아니나 되는 건 모두 가져 라는 문장입니다. 이 책은 셰익스피어의 시들이 아름답게 번역되어 있고 서문도 알짜배기라서 정말 좋은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설, 시, 그 다음으로 산 책은 에세이인데 에세이 중에서 가장 읽어보고 싶었던 밀란 쿤테라의 소설의 기술이 드디어 제품에 왔습니다. 제가 이거 미든사 패밀리데이트 사려고 한 건데 중고 매물이 뜬 거예요. 그래서 일단 샀는데 와 이렇게 비닐에 감싸줘서 가른 꿈도 안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되게 새 책 산 기분이거든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책 뒤에 소설이란 아직도 인간이 삶과 부대낄 수 있게 해주는 마지막 보루다. 이론가도 철학자도 아닌 단지 한 소설가로서 사색하고 탐구하는 밀란 쿤테라의 소설 창작론.
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너무 좋아요. 제가 소설의 기술 전에 이 커튼이라는 또 다른 에세이도 읽어봤거든요. 이렇게 두 개 세트 같고 아주 좋습니다. 커튼도 소설 창작에 관한 에세이라서 재미있는데 작가 특유의 심오함도 가득이라서 읽으면 약간 지적 허세가 가득 생기는 기분이고요. 다양한 소설들이 등장해서 스포당합니다. 문학과 문화, 창작과 역사 등 인문학적인 내용도 있는데 카미가 당시 지식인들에게 배척받은 이유 중에 당시 민중을 위한 소설은 천박하다라는 견해가 있어서 그런 거라든지 작가들이 좋아하는 작가들의 책 대부분은 번역소들로 시작한다는 점이라던가 미학은 개인적인 거나 그 개별성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것 등 제 주변에 글 쓰는 작가가 되고 싶은 사람에게 선물해주고 싶은 그런 책입니다. 물론 쿤데라가 정석이나 정답은 아니고요. 다른 견해를 줘서 인문 식견이 넓어지는 느낌입니다. 다양한 책 스포가 있지만 어렵게 해석해서 괜찮았습니다. 이해를 못했거든요. 그리고 소개한 책들도 읽고 다시 한번 읽어보고 싶어지는 그런 책이에요. 특히 무질의 특성 없는 남자랑 곰브로비치의 책이 가장 궁금해집니다. 이 밖에도 산 책들이 더 있긴 한데 충동 구매한 거라서 서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봐요. 안녕.